안녕하세요. 해외 구매 대행 1편에 이어서 2편에서도 이제 그 해외 구매 대행업의 부가세 신고 방법, 그리고 잘못 신고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거에 따른 소명 대비, 또 추후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까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신고 1월 25일까지입니다. 다음 달 1월 25일까지인데요. 신고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부가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매 대행, 판매 내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이제 포인트인데요. 보통은 이제 엑셀 시트로 이제 다 각자만의 방식으로 정리를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기본적인 틀은 이제 구매자명, 구매 일자, 구매 상품, 판매 금액, 거기까지는 네이버나 어떤 오픈마켓에서 다 제공이 되죠. 건별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 후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건별로 이제 그 매입 내역,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른 오픈마켓 수수료,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해외 결제 수수료, 그리고 배송비,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결과적으로는 수많은 건들을 건 바이 건으로 정리해야 되는 게 핵심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정리하지 않고 지금에서 그걸 한꺼번에 뭘 하려고 하면 신고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런 자기만의 방식으로 엑셀 시트를 정리하시는데, 처음에 이제 어려우니까 그 서식을 일단 오픈마켓에서 건별로 있는 걸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그거를 새롭게 조금 재탄생시키셔가지고 거기에 내가 이제 타오바오라든지 어떤 아마존 이런 사이트에서 결제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역들을 건 바이 건으로 정리를 하셔서 거기에 따른 배송비도 다 각각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추후에 나중에 자기 이제 마진율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팔았어요. 10,000원에 팔았는데 내가 6,000원에 사오고, 그리고 이것저것 수수료가 1,000원 정도 빠졌다 하면은 마진율은 보통 30%로 잡겠죠. 그래서 10,000원에서 내가 매입 내역 포함한 부대 비용 7,000원을 뺀 거, 그래서 30%. 그래서 그런 마진율까지 잘 정리를 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이것만 있으시면 기본적으로 부가세 신고에 어떤 기본 틀은 다 되셨다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거를 일단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 시트를 바탕으로 부가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 스토어팜이나 어떤 대형 오픈마켓에서도 부가세 신고 어떤 자료 같은 거에 대한 협조 팝업창 같은 게 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시면 부가세 신고 기간 동안, 예를 들어 간이가세자라고 하면 1년치, 그리고 일반 가세자라고 하면 6개월치이거든요. 앞에서 제가 설명을 놓쳤던 것 중에 간이가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를 하는 거고 일반 가세자는 1년에 2번 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간이가세자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출된 내역을 집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일반 가세자 같은 경우는 7월부터 10월까지 매출을 이제 집계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일단 다운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어 내가 한 1억 정도 매출이 났어요. 1년 혹은 6개월간 1억 정도 매출이 났다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그 판매가별로 쭉 정리한 시트가 있잖아요. 거기 판매가 합계를 한번 내보세요. 그 합계가 과연 1억에 근접한지, 아니면 1억이 넘는지, 아니면 1억이 현재 미달한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오픈마켓의 매출이 다 국세청으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 매출과 우리가 시트에 있는 판매가 매출이 맞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불일치돼서 소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오픈마켓 매출을 최종적으로 쭉 집계를 하시고 거기서 모자른 부분은 내가 빼먹은 거예요. 그럼 엑셀 시트에서 내가 모자른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픈마켓 매출을 집계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랑 나의 엑셀 시트의 판매가의 합계랑 비교를 먼저 하자.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통 우리가 그 다음 달 10일이 지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보통은 다 이제 네이버, 쿠팡, 이런 11번가 이런 데서 오픈마켓 수수료만큼 세금계산서 발행된 내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합계표를 보고 내가 그 엑셀 시트에 정리를 할 때 판매가가 있고 정상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판매가와 정상 금액의 차이가 보통은 수수료잖아요. 그 수수료만큼이 금액이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수많은 구매 대행 업을 저도 이제 신고를 해보면서 느끼는 게 100%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당연히 일단 구매 확정이 늦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구매 일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따라서 사실 100% 일치하기는 좀 어렵지만 최대한 일치하도록 맞추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내가 소액으로 그냥 구매 대행을 부업으로 조금만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일치해야 되는 거고 최대한 일치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서 차이가 나면 우리가 소명에서 너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네이버나 대형 마켓에서 끊어준 세액계산서 합계 금액과 맞는지 그 부분까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맞았다 하면 부가세 기본 틀을 다 완성하신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 간이가세자, 일반가세자 둘의 신고 방법이 다르다는 건데요. 부가가치세, 구매 대행의 부가가치세는 수수료 매출만큼 신고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수료 매출을 잡아서 신고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수수료 매출 집계가 이제 완성이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간이가세자는 그 수수료 매출의 총 1%만큼 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일반 가세자는 총 10%만큼 내게 될 거예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이가세자는 보통 업종별 부가율이라고 있기 때문에 10%에 10% 그래서 1%를 내시는 거고 일반 가세자는 10% 그냥 다른 사업자와 동일하게 10%를 내시는 겁니다. 당연히 부가세 부담 차이가 엄청 크겠죠. 그렇게 매출을 맞추고 나면 이제 매입 세금 계산서에 대한 부분도 똑같이 금액을 넣으셔가지고 그 부분은 합계표가 다 있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쉽게 작성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빠진 금액에 대해서 이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고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신고 직전에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고 또 그게 정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 있지 않으면 저희한테 신고를 의뢰해 주신다고 해도 사실 좀 신고해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만 잘 체크해서 이제 부가세 신고를 하면 1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간이가세자는 납부 면제 어느 정도 그 금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납부 면제 금액만큼 그러니까 신고는 하되 납부 의무는 이제 면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시고 일반 가세자는 요새 또 그 내년에 또 소규모 또 감면 또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활용하셔가지고 최대한 부가세 적게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가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소명 대비 뭐 우리가 잘못 신고했을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이제 말씀드려 볼 건데요. 보통 이렇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우리가 국세청에서 집계된 매출이 오픈마켓의 총 매출이라고 했잖아요. 그 판매가의 합계예요. 그래서 판매가 합계 금액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부가세 이제 좀 많이 내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거를 구제 받으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거든요. 우리는 이 판매가 매출이 아니다. 난 수수료 매출이다. 난 구매 대행 매출이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걸 입증을 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건데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총 매출로 잘못 신고했다 라고 한다면 경정 청구라는 걸 통해서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행위까지 하기가 좀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 신고 때부터라도 정확히 신고하시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이제 아까 제가 준비할 때 잘 준비하라고 말씀드린 대로 엑셀 시트 판매가의 합계는 국세청에 집계된 오픈마켓의 매출 합계와 일치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보통 소명이 나올 때는 매출이 이제 적게 잡혔다, 매출 누락이다 이런 식으로 소명 요구가 오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장하려면 엑셀 시트 하나만으로 가능할까요? 그거는 조금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엑셀 시트에 있는 내용들을 입증할, 뒷받침할 근거들이 필요해지는데 그 근거들은 보통 그 해외 매입 내역을 우리가 작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매입 내역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타오바오나 아마존 뭐 이런 데서 구매하실 내역을 어느 정도 캡처 정도는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걸 허위로 적으면 당연히 인정 안 해줄 것이고 세무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엑셀 시트 어떻게 하나만 믿느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해외 매입 내역을 꼼꼼히 해서 우리가 나중에 내가 이거 실제로 구매를 언제 했는지 이제 그런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배송비에 대해서도 요새 최근에는 세금계에서 끊어주는 데가 많기는 하지만 안 끊어주는 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안 끊어줬을 때는 보통 뭐 영수증이라든가 이제 배대지라고 하는데 그 배대지에 보통 한꺼번에 결제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항상 영수증을 구비하셨다가 예를 들어 월별 결제를 하신다. 그러면은 내가 보통
월별 시트 정리했을 때 그 배대지 합계 금액, 내가 결제한 금액 맞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잘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명 대비를 잘 하셔야 추후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 구매 대행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신고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사실 저희 세무사들도 이렇게 구매 대행 신고할 때 추후 소명이 오면 좀 곤란한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주의사항만 잘 지켜서 신고만 잘 하시면 충분히 이런 직접적으로 신고도 소명도 하실 수 있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대비까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왜 이렇게 부가세 신고가 그 납부를 하지 않아도 중요하냐고 하면은, 우리가 소득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 소득이 발생해서 부가세는 사실 간이 가세자 같은 경우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사실 납부 의무를 조금 경감시켜주는 제도에 불과해요. 그치만 소득세라는 거는 내가 당연히 1년 동안 얼마 정도의 소득을 보여드렸다면 소득세를 당연히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가세는 납부 의무를 면제시키고 경감시켜주는 제도가 있지만, 소득세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한정적이라서, 예를 들어 이제 부가세가 뭐 4,800 미만이어서 이번 연도에 납부 의무를 운 좋게 면제를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신고를 안 하고 있으면 추후에 제가 소명이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신고를 하고 납부는 안 했어요. 대신 신고 의무는 정확히 하신 거예요. 그러면 5월 달에 갑자기 4,800 정도 찍힌 뭔가 그 안내문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나 그때 세금 안 내는 거 아니었어요? 막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고, 그런 소득세의 의무는 계속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4,800만 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의 신고를 내년 5월, 2021년도 5월 달에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이 가세자 분들이 일반적으로 부가세도 신고를 못 하시고 종합소득세가 못 하시고 두 가지를 같이 넣어서 가산세를 폭탄으로 맞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간이 가세 처음에 신고할 때는 반드시 종합소득세까지도 연관해서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납부를 안 한다고 해서 나 신고 안 하고 그냥 말아야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이제 제가 관점에서 종합소득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1월 달에 신고한 내역을 바탕으로 그거를 국세청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인정 금액을 가지고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는 기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5월 달에 안내문이 나오는 금액은 내가 1월 달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나의 수수료 매출이다 하고 신고하신 내역이 집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실하게 어떻게 1월 달에 신고하냐에 따라서 나의 5월 종소세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면 종소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또 어떤 방법들이 존재하냐,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매 대행을 좀 크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작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혼자 하시기 어려운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인건비 이런 것들도 충분히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노란우산 공제라는 제도가 또 있고요. 일반 뭐 기부금이나 다른 내가 이 사업에 필요한 이 구매 대행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라면 충분히 다 비용 처리가 되니까 그 부분도 꼼꼼히 체크하셔서 비용 처리 정확히 받고 종합소득세도 절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2020년에 신규로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신규 사업자인 경우에는 일정 금액 미만이면 이제 단순 경비율 대상자에도 해당할 수 있으니까, 단순 경비율 대상자가 되면 정말 좋은 거예요. 내가 어떤 경비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85% 정도는 경비 인정이 돼서 우리가 굉장히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정리한 부분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번 2021년도 1월 25일까지 하는 부가세 신고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 내가 판매가 전체를 신고할 수 없으니 내가 수수료 매출만큼 적극적으로 그 엑셀 시트의 정리를 통해서 입증을 하고, 그리고 입증할 만한 용도가 갖춰졌다 하면 그만큼 자신 있게 수수료 매출로 신고하시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감면도 많으니까 일정 기준에 충족한다면 어떤 이제 감면 혜택도 받고 하실 수 있으니까 꼭 잊지 마시고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게 영위를 하셨을 텐데, 사실 이제 구매 대행업이라는 것 자체가 좀 특수성이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신고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건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계속적으로 오는 이제 문제 중에 하나인데, 국세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새로운 경비율 코드를 또 만들고 또 그게 납세자, 구매대행 업자들 입장에서는 좀 유리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리한 점을 꼭 놓치지 마시고 활용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이 좀 많이 구매대행 업종 하시는 분들의 부가세 신고 그리고 추후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질의응답이 좀 많으셨어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 대신 이 영상을 또 찍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간단한 질의를 제가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업을 영위하시는 이제 개인 사업자분들은 사업자 통장을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는데요. 반드시 그 사업자 통장을 개설해야 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면요, 사업자 통장, 사업자 계좌를 우리가 국세청에 등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복식부기 대상자만 아니라면 사업자 통장을 꼭 만드셔서 쓰실 필요는 없고, 내가 이제 언제 바뀌는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됐을 때는 반드시 그때는 꼭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시고요. 그렇지만 사실 구매대행 업종 자체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좌들을 좀 일관성 있게 쓰시는 게 좋긴 해요. 이거 썼다 저거 썼다 하면 나중에 소명하실 때 인정이 안 될 확률이 높으니까 웬만하면 하나의 통장으로 몰아서 어떤 결제라던가 이런 시스템을 일관화시키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사업자를 일단 만드셔 놓고 조금 이제 본업이 있으셔서 바쁘신 분들이 2020년도에 이제 조금 시작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물건을 조금이라도 파셨으면 사업자 등록은 했는데 무신고를 했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매출이 아예 질문자의 이야기처럼 아예 없었다 하면 2020년에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산세가 없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의미지, 신고 의무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가산세 부담이 없어서 별다른 불이익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이가세자도 사실 그 비용 처리할 때 일반 가세자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이제 단지 그 혼자 하시는 영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으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생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도 인건비 처리가 다 가능하고요. 뭐 나간 부분 설명드렸다시피 구매 대행 사업에 필요한 뭐 예를 들어 노트북을 또 샀을 수도 있고 뭐 어떤 다른 프로그램 같은 거 샀을 수도 있고 이런 스톱함이나 이런 거 꾸미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비용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맨 처음 설명드린 거랑 같은데요. 이제 복수 사업장을 영위를 하시는 분 중에 이제 하나는 소매, 뭐 하나는 구매대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소매는 말씀드렸다시피 물건을 이제 사와서 어떤 재고를 내가 보유하고 그거를 뭐 내 사업자 명의로 구매자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해외 매입 내역에 대해서 인정받기가 쉽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걸 잘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구매대행이란 차이점은 구매대행은 수수료 매출만큼만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매입 내역을 바로 판매가에서 직접적으로 빼줄 수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소매인 경우에는 그런 부가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용 처리는 되되 부가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때 물품 비용 처리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좀 받아봤는데요. 이런 질문들에 있어서 구매대행은 사실 궁금한 점도 많으시고 하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만 잘 지켜서 우리가 신고를 정확히 이행하신다면 세무서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잊지 마시고 신고 꼭 이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매대행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